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개사상 제2장에 해당된 것으로서 앞의 장에서는 보셨다시피 제1장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1장은 개곤 제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의 첫 장을 열면 그 책에 대한 전체적인 면모를 적어 놓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적인 면모가 바로 건곤의 덕이 모든 만물을 생성해 준 것이 그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화를 만들어 놓은 책이 주역이었고 그 주역 속에는 건곤의 천지의 조화와 만물 화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천지의 창조와 만물 화생이라고 하는 덕을 밝힌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체득해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아를 버리고 위대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왜소해지는 인간이지만 하늘과 땅과 같은 진리를 터득한다면 그와 같은 존재로 바뀔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가치이자 인간이 지향할 종착점인 것입니다. 이게 주역의 전모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배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부분이 분석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는 2장의 전체적인 도표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제1장은 상장은 수원 자격지 원본이나 비록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되는 본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이나 실이명 제조하자는 그러나 실제로 조화에 있다라는 것을 조화가 천지 조화에 있음을 밝혀주는 것은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무비자연지 역사야라. 자연스러운 주역의 책 아닌 것이 없음을 실제로는 밝히고 있다. 천지 조화라고 하는 다시 하면 연이나 실이명 제조하자는 무비자연지 역사야라. 그러나 실제로 조화에 있는 것은 자연의 역사 아닌 것이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상장이다. 그러므로 제1장은 자연의 역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연세계의 진리는 선유들은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획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역의 64개의 획이 생겨나기 이전의 주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획전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 이 장은 뭐냐? 내 비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뭘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차장은 내 비연 자격 하격지사니 주역을 누가 만들었고 만들어온 주역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주역을 배워야 할 그 일에 관하여 비연, 구체적으로 갖추어 말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개성상장언지 위장을 이어서 제1장을 이어서 이 글을 말하면서 위후 제장지 강야라 뒤의 나머지 모든 장의 강령이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절은 성인 설계로부터 이명 기륜까지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궤를 만들었느냐. 복희씨가, 주상이, 복희씨는 궤상을 주로 하시면서 궤효의 실비 기륭질이라 궤효에다가 모두 다 기륭의 이치를 갖춰놓은 것이지 글로 써놓은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복희씨는 바로 궤상을 주로 하셔서 이 궤효에다가 기륭의 이치가 담겨놨지만 문장으로 쓰신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문장으로, 그래서 여기에 실비라고 그래요. 모든 이치가 갇혀 있다라고 했지 문장으로 썼단 말은 없어요. 이게 복희씨가 주역을 처음 만드신 온조로서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러한 기륭의 이치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을 글로 만들어낸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문왕은 개 단사의 괴하야, 문왕은 단사라고 하는 것을 64개 아래에다가 덧붙여서 문장으로 써서 한 궤의 기흉을 이제는 밝혔다. 이게. 그러면 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적 기륭을 밝혔다. 이것도 미진에서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가 개 효사의 효하야, 효사라고 하는 글을 효 384요의 아래에다가 덧붙여 쓰므로 해서 1절 궤라고 하는 것이 전체라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에요. 일부분들의 기륭을 다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 만들어졌다. 바로 이것은 문왕이 64개를 그리고 복희씨는 64개를 그리고 문왕은 64궤사를 쓰고 주공은 384효를 쓰므로 해서 주역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왜 이렇게 주역을 만들어야 했느냐. 제2절에 가면 강요상추하면서 변화를 발생하는데 성인이 이러한 궤상을 관찰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천지자연의 섭리에 준하고 있다라는 연유를 밝혔다. 제3절로 오면 이렇게 해서 밝혀놓은 책에는 뭐가 있느냐.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는 기륭이라든지 이러한 점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효 속에는 천지의 변화와 삼극의 도가 나타나 있다라고.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건 역서질이에요.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이치가 이런 내용이다가 3, 4절이에요. 바로 이기하문인 불가이불하야라 주역의 책에 이런 이치가 담겨졌다라는 전제는 무슨 목적이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불가이불하기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 문장에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다. 이게 5절, 6절이에요. 그래 시고로부터가 군자 소학은 제약이라 군자들이 배워야 할 게 많겠지만 기중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주역에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부를 하실 적에 잠의 묵상이라 마음을 잠기어서 회통하시고
모든 주역의 이치를 종합하여 통달하고 암상이라 가만히 말없이 생각을 해서 이 주역을 배워나가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2장의 총평은 성인께서 주역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후에 태어난 우리 군자들은 반드시 주역을 배워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사상의 제2장의 제1절은 앞서에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말한 성인 세 분이 주역을 만들게 되는 것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성인이 설계하여 성인께서 궤를 마련하여 라고 하면 궤를 마련한 부분의 성인은 복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인은 복희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희씨는 궤를 만들으셨고 문왕과 주공이라고 하신 성인은 관상계사를 하는 것입니다. 복희씨가 만들어 놓은 궤상을 살펴보면서 64개의 계상을 살펴보면서 계사를 했다라는 말 소개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문왕은 64개의 궤사를 썼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주공은 384효의 효사를 썼다라는 말이 계사 두 글자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께서 64개를 마련해 놓음으로 해서 후대의 성인이 다시 궤상을 보면서 거기에 글을 덧붙여 써놓고 나니까 궤에 붙이면 궤사라 하는 것이고 효에 붙이면 효사라 하는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놨는데 그 문장의 내용은 뭐냐? 관상계사. 궤상을 보면서 써놓은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국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하여 기륭을 밝혀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기륭을 밝혀놓은 대해는 피흉축일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흉한 일은 피하고 길한 일을 따르도록 이러기 위하여 이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자, 본의에 보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지사야라고 쓰는 것입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때 상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찬언은 성인 자격에 이는 성인께서 주역을 만드실 적에 관 궤효지상이 계이사라 궤효의 상을 보면서라고 하면 64개를 마련한 복희씨의 궤상을 살펴보면서 거기에다가 글로써 효사와 계사라는 것으로서 묶어놓은 것이다. 덧붙여 써놓은 것이다. 자, 그러면 왕신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석을 쓰고 있는데 주역 절중에서 나온 말인데 강희제가 왕신자의 말을 취택하여 뭐라고 했느냐? 역지초야의 유상이 미유계러니 주역의 시초에는 상만 있었지 궤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8개 기설이 상우원이요, 복희씨가 8개를 이미 마련함에 미쳐서 8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8개 소개가 상이 담겨지게 되었다. 상이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덧붙여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그 8중이 8번 거듭한다라는 것이 앞에서 말하면 8개 상탕법. 8개가 서로서로 이 동탕하여 반복하여 사귐으로 해서 64개가 생겨나는 것이니
자, 64개가 되었을 때 성인이 우간, 시계, 유, 여시지상일세, 성인이 64개 이 괴에 이러한 형상이 있구나. 이게 그걸 보면서 계지, 여시지산이 이러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러한 개사를 붙여놨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건계의 경우에 온형리정이라고 하는 상이 있으니까 온형리정이라고 하는 글을 썼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세 번째 건곤, 둔몽, 수성사 할 때 둔자괴가 있으면 둔이라고 하는 상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둔사라고 하는 둔계에 괴사를 붙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괴는 64괴라 하는 것은 이상이 리비요. 바로 이러한 상에 의하여 64개가 성립되었다면 상이라는 것은 또다시 괴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괴와 상은 상호의 보완작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기륭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유지상이 기륭질이 이구하고 이 괴상만 있어도 64개의 괴상만 있어도 기륭의 이치는 이미 그 속에 갖춰져 있었지만 글로 써진 건 아니에요. 이미 갖춰져 있었고 거기에다가 계지 사이 글을 덧붙여 씀으로 해서 기륭의 상이 시명야라 비로소 밝혀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상수학 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글로서 기륭을 따진 게 아니에요. 유지상이 기륭질이 이구를 가지고 지금도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상수학에서는. 음양기후 상교 상착에 음양이라고 하는 기후가 음양이라는 홀수와 짝수가 서로 사귀고 서로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 순적길이요. 이치를 따르면 길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음양의 이치가 거슬리면 흉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기흉은 어디서 나오느냐? 순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술리이냐 영리이냐에서 기륭은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적길이요. 타당성을 가지면 길할 것이고 음양의 이 교착이 부당성을 가지면 흉하다. 이게 결국 기륭이라는 것은 순역, 당, 부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글자예로 인해 가지고 계지사에 거기에 맞는 글을 쓴다. 우리가. 그래서 괴사와 효사의 점서로서 기흉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문항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이 상에 기륭의 이치가 있는 것을 보고서 밝혔을 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괴사와 384교의 효사 속에는 기륭이 밝혀진 것이다. 바로 괴사와 계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 괴사와 효사에 가지고 있는 순역 당부로 인해서 문항과 주공이 기륭을 정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사상 제2장의 제2절은 관상계사, 문항과 주공이 바로 64괴나 384교에 담겨져 있는 상을 보면서 괴사와 효사를 쓰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문항과 주공이 스스로 쓰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괴사나 이 효사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여기에 근거를 두고
글을 쓰셨다 이 소리예요. 강유상추하야 음양이라는 것이 서로 밀치고 밀치면서 바로 교유하고 유행하는 가운데에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한 변화를 1차적으로 글러썼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괴사이자 효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세에 우리 배운 사람들은 어떠느냐? 원래 강요상추 변화에 의하여 괴사와 효사가 쓰여 있으므로 점치는 것 역시도 시초를 가지고 음양의 변화로 미루어서 괴와 효를 찾아낸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을 칠 적에 시초점을 하는 것 역시도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이지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술이 아님을 말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점을 친다라고 하면 어떤 얄팍한 술수에 의해서 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초점 뽑은 것도 다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음양상추 변화에 근거를 두고 괴사와 효사가 만들어지고 점치는 것 역시도 거기에서 유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짓는 것도 진리요, 점치는 법도 그 섭리에 따라서 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술수가 아니고 일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지어진 글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준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문왕의 생각과 주공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왕과 주공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자연의 음양 변화에 의하여 괴사와 효사가 쓰였고 점을 친 것도 역시도 술수에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본의에서 온 괴효 음양이 질상퇴탕하여 이 괴효의 음양이 서로 번갈라 가면서 밀치고 상추하고 상탕해서 이게 상추 상탕을 하면서 자,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음혹 변양하고 음은 혹양으로 변하기도 하고 양혹 화음하니 양은 혹 음으로도 다시 변화하면서 이런 유행의 개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 두 글자, 음양의 질상추탕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성인 소위 관상이 계사오. 그래서 이건 자격자예요. 주역을 지으신 성인은 이러한 상을 보고서 이 소리예요. 상이라는 것은 변화예요. 강유의 상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문장을 쓴 것이다. 괴사와 효사를 쓴 것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근거에 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한 중인은 뭐냐? 이건 하격자예요. 주역을 배우고 주역을 사용하는 자를 중인으로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역을 배운다라든지 주역을 사용하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은 소위 인시구계자여라. 시초로 인해서 괴를 구할 때에도 이 음양 변화로 괴를 구한 것이에요. 이게. 주자왈 역중의 설 개효는 주역에서 괴효를 말할 적에는 다 지설 강유요. 대부분이 말을 할 때에 강유로 말하고 있어요. 음양이란 문자를 잘 안 써요. 이게.
불 전체의 음양상설이라 온전히 음양의 측면 위에 나가서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역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강유 개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여기에 강유를 쓰느냐, 왜 그리고 음양을 쓰지 않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궤효는 지시, 궤효는 시유, 형질교라. 궤효라는 것은 벌써 궤효는 형태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형태를 가질 때는 뭔 글자를 쓰느냐? 강유를 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강유는 음양의 형질이다 이 소리예요. 음양의 형질은 강유로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음양이라는 것은 전시, 기라. 이건 기운이기 때문에 그걸 형상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궤효는 형질의 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유라는 글자를 쓰는 이유다. 또 건순이라고 하는 것은 강유 속에서도 건순이 들어가면 어떠느냐? 정자를 쓰는 거예요. 건괴는 양의 정수고 수는 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음의 정수예요. 다른 것들은 정자를 쓸 수 없는 것은 바로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곤괴만이 바로 이 정자는 무슨 뜻을 갖냐면 순음, 순전한 음과 순전한 양이라는 데서 정자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강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정자의 반대면 뭔자예요, 이게? 거칠 추자. 그래서 강유라는 것은 건곤으로 보면 어디 부분에 해당되느냐? 추자를 쓴 거예요. 이건 순음, 순양이 아니에요. 음양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상 음양을 쓰지 않고 강유로 사용되는 용어는 이런 의미에서 강유의 글자를 쓰고 있다 이 소리예요. 정이천의 제자인 귀산양씨, 양씨라고 하신 분인데 양씨는 뭐라고는? 차는 총은 효지 변동야라. 여기는 총체로 효의 변동처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의견이 배제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이 게재되었을 때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적이라는 것은 첫째, 마음을 유심으로 무심이 아니라 마음을 두어서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이라는 것은 욕심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을 따른다라는 거, 부자연을 배제하고 인간의 탐욕이 배제된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무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목적이 있지 않는 순수성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은 이와 같이 순수성과 자연성이 결합된 종합체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